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알아보는 한국 성리학의 계보 4부입니다. 고려 말 안양에서부터 성리학 계보가 시작되어 안향, 백의정, 이재현, 이색, 정몽주로 이어지던 고려시대의 성리학 계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길제, 김숙자, 김종집, 김경필, 조광조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김종집과 조광조는 각각 9대왕 성종 때와 11대왕 중종 때에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등용되어 살인파라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죠. 살인파들은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는 사대부들답게 보수적인 정통 성리학의 원칙만을 각역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화라는 정치적 숙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중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인해 처형됐고 이후 조광조의 제자들 중에는 조광조의 뒤를 이어 한국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계보로 성리학이 이어지고 살인파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의 커뮤니티가 더 두터워졌고 꼭 정통 직계 제자가 아니어도 학식과 명망만 있다면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이원적이라는 살인파의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조광조와 비슷한 세대의 사람입니다. 이원적이라는 이름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보다 학창시절 윤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경북 경주 출신인 이원적은 조광조와 같은 살인파이기는 했으나 약간 계보가 달랐습니다. 조광조의 스승은 김경필이었죠. 이원적의 스승은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했던 손중돈으로 손중돈도 조광조의 스승인 김경필처럼 김종직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적과 조광조는 스승의 스승이 같고 각자의 스승들은 달랐던 거죠. 김종직의 직계 성리학 계보는 김경필로 이어졌고 또 조광조로 이어졌지만 조광조 사후 살인파 내에서 일종의 반계라고 할 수 있는 이원적의 입지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살인파여도 스승이 달라서였을까요? 이원적은 조광조의 과격한 정치개혁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물론 조광조에 대한 복권 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다소 성격이 물같고 차분한 이원적의 개인적인 정치 사상에서 조광조와 같은 과도하게 급격한 정치개혁은 도리어 살인파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한창 조광조가 살인파들 동원해서 개혁을 단행할 때도 이원적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러한 화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덕에 이원적은 훈구파 쪽에서도 존중받는 존재였습니다. 이원적은 중종이 그렇게 싫어하던 조광조를 복권하라는 요청을 해도 중종은 이원적을 대우해 주었으며 세자 교육까지 맡기기도 했죠. 중종 사후 12대왕 인종이 등극했으나 9개월 만에 사망하죠. 인종 사후 잠시나마 혼란스러운 국정을 이원적이 총괄할 정도로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이원적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보다 학창시절 윤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 더 익숙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16세기 한국 성리학계 최대 논쟁거리였던 이기 논쟁을 시작시킨 사람이 이원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계 이황 때 이기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이원적부터였습니다. 우선 이기 논쟁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성리학은 인간 수양의 학문을 넘어서 인간성, 더 나아가 우주의 원리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랍니다. 성리학에선 만물의 원리를 이와 기로 나누는데요. 이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근원이고 기는 실제로 발현된 유형의 무엇입니다. 따라서 이는 보이지 않고 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바뀌지 않고 기는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 윤리와 사상 선생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에어컨을 예로 들자면 에어컨이란 기계가 기이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이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이와 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인간의 몸이 바로 기이고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이죠. 물론 이와 기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원적은 둘 중에 이가 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가 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이론을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이원적은 이와 기가 하나로 엮여 있어 보여도 근본적으로 이와 기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서로 별도의 개념이라는 이기불상잡을 주장했죠. 이러한 이원적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성리학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퇴계 이황이죠. 퇴계 이황은 이원적의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퇴계 이황이 직접적으로 이원적의 밑에서 수학한 제자는 아니지만 퇴계 이황의 사상 대부분은 이원적의 사상을 흡수하여 정연한 사상이었습니다. 퇴계 이황 역시 이와 기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이기불상잡을 강조하며 이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이황 사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으로 여겼던 것이 도학, 즉 마음의 수양과 인간의 인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황의 성리학을 심철학이라고도 하죠. 인간에 대한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은 맹자의 성선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인 이 자체는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황은 인간 본성에 있는 선함을 믿었죠.
이현적과 이황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큰 정치적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네 번째 사화인 을사사화인데요. 13대 왕 명종을 어린 나이에 옹립한 명종의 친모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고는 살인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살인파의 수장은 이현적이었기에 이현적은 직접적인 타겟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이현적의 인망이 그가 워낙 두터워서 파직되고 유배 가는 선에서 끝났지만 유배 생활 6년 만에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현적을 워낙 존경했던 이황이었기에 그리고 다른 동료 선배 살인파들이 사화에 휘말리면서 이황은 정치의 환멸을 느꼈고 조정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며 지방의 사또로 부임하는 외관직을 자처하여 단양군수와 풍기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이황은 외관직도 얼마 안 하다가 그만두고 정계에서 은퇴해 낙향했습니다. 낙향 후 경북 안동에 내려가 도산서당을 짓고는 공부에 매진하며 제자들 키우는 일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퇴계 이황의 전성기였습니다. 퇴계 이황을 거쳐간 제자만 300여 명이 넘었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공부하는 걸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퇴계 이황이었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천재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퇴계 이황만큼 책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었죠. 나중에 다 큰 명종이 몇 번이고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관직을 준다고 했으나 적성을 찾은 퇴계 이황은 한사코 거절했죠. 몇 번 명종의 등살에 못 이겨 조정으로 복귀하기도 했으나 금세 사직서를 던지고는 곧바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했답니다. 퇴계 이황의 이런 욜로 라이프는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황의 후배들, 제자들 혹은 청년들이 이황을 찾아가면 이황은 언제나 환대해주고 잘해주고 서스럼 없이 같이 놀고 술 내어주고 학문의 깊은 가르침을 주었죠. 이황은 당시 조선의 사상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황이 환갑을 앞보고 있는 58살이었던 시절 고작 32살밖에 안 된 기대승이란 이름의 청년 성리학자가 이황의 성리학 이론에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퇴계 이황이 펼친 이기론, 이와 기는 절대 섞일 수 없으며 사람의 본성인 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론에 기대승이란 청년 성리학자가 반박한 거죠. 기대승의 고향도 그렇고 기대승의 가문도 그렇고 그 터전이 수도 한양이었습니다. 이미 출신지부터 성리학의 메카 지역인 경북 영남 지방이 아니죠. 이 기대승의 집안은 관직에는 연이 그렇게 없었지만 기대승은 관직에 나아갔고 기대승의 문장력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니던 나름의 천재였습니다. 이 기대승이 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퇴계 이황의 주리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기대승은 이와 기가 서로 달라 보여도 두 개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를 이룬다는 이기불상리를 주장했습니다. 아까 성리학에선 인간의 본성, 즉 이는 성선설에 기반하여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세상에 어디 착한 사람만 있습니까?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지만 인간의 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는 가변적인 개념이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인간에겐 본성 말고 정이라는 감정도 있죠. 정은 성리학에서 다시 사단과 칠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사단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고 칠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 칠정 때문에 인간이 인간 본성답지 못한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계 이황의 경우 사단과 칠정을 완전하게 이와 기로 분류했으나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 모두 기라고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의 말처럼 이와 기가 절대 섞일 수 없기에 사단과 칠정은 각각 이와 기로 나뉘느냐, 아니면 기대승의 말처럼 이와 기는 결국 하나이기에 사단과 칠정 모두 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이기 논쟁 혹은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합니다. 기대승의 태클에 이황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텐데 퇴계 이황은 일일이 기대승의 논리에 때로는 수긍하고 때로는 반박하며 이 건전한 토론을 무려 8년간이나 이어갔습니다. 이기 논쟁은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최대 논쟁거리였습니다. 기대승과의 토론 이후 이기 논쟁은 끝나나 싶었더니 얼마 후 기대승보다도 더 어린 새파랗게 젊은 청년 사대부가 다시 이황의 이와 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이와 기는 하나라는 기대승과 같은 맥락의 이기 일원론을 펼치는데요. 다들 아시는 율곡이이였습니다. 율곡이이는 기대승보다도 더한 천재였죠. 그런데 이 이기 논쟁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가 중요하면 어떻고 기가 중요하면 어떻고 두 개가 섞이면 어떻고 분리되면 어떠냐라고 이기 논쟁의 무의미함을 꼬집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당시 성리학계의 이기 논쟁은 성리학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향후 나타나게 될 분당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기 논쟁은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펙만으로 율곡이이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성리학자가 있을까 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어머니 신사임당의 집에서 태어난 율곡이인은 총 9번의 시험에서 모두 전국 1등을 차지한 구도 장원공의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존재였죠. 조선시대판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과를 전국 1등했을 나이가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율곡 이이의 암기력이 특히 뛰어났다고 하며 경연 자리에서 이이가 입을 떼면 아무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곡 이이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정통 성리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몇 차례 언급했지만 한국 성리학의 메카이자 산실은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영남학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남 출신의 성리학자 및 사대부들은 그들이 영남 출신인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 그들만의 카르텔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곡 이이는 강릉 출신이고 나중에는 경기도 파주에 둥지를 틉니다. 즉 영남학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율곡 이이는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어떤 스승에게서 수학했느냐 이런 학연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율곡 이이는 독학으로 성리학을 공부했죠. 족보도 없는데 워낙 명민한 천재이다 보니 영남 출신의 사대부들과 유림들은 율곡 이이를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성균관 유생 시절에도 율곡 이이는 따돌림을 당했다죠. 결정적으로 영남학파 사대부들이 율곡 이이를 극도로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이황 기대승의 이기 논쟁 이후 다시금 율곡 이이가 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황의 주리론에 반박을 한 겁니다. 이와 기는 하나처럼 보여도 서로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이기 불상점에 반박하며 과거 기대승처럼 이와 기가 달라 보여도 결국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이기 불상리를 주장했죠. 정작 퇴계 이황은 기대승 때처럼 율곡 이이의 반박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며 건전한 토론을 해주었지만 다른 영남학파 유림들과 사대부들은 율곡 이이를 매우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의 주리론과 율곡 이이의 주기론은 단순히 학문적 사상적 차이에서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기를 정치에 투영해본다면 이는 통치 이념이자 원리이고 기는 그것이 발현되는 정책이겠죠. 지난 4부에서도 설명드렸듯 퇴계 이황의 성리학은 심철학이라고 하여 인간 개인의 심성, 인간성의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퇴계 이황은 국왕과 조정이 실현해 나가는 정책보다 그 정책에 깃든 원리와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이념을 투영하느냐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겼죠. 아무래도 정치인보다는 학자로서 정체성이 컸던 퇴계 이황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주기론자였던 율곡 이이는 정책에 투영되는 원리와 이념과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곡 이이의 주기론은 이가 기보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에 따라 이가 훼손될 수 있으니 기의 활용도가 중요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율곡 이이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 기반과 정책 실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은 학자로서 율곡 이이는 정치인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퇴계 이황이 죽고 나서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가 율곡 이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영남학파 출신의 사대부들이 율곡 이이의 흠을 잡아도 선조는 언제나 율곡 이이를 품어주며 총애했죠. 이이는 선조의 지지에 힘입어 정말 여러가지 많은 개혁들을 건의하고 시도합니다.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이때 나온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사실은 없었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이를 숭상하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죠. 10만 양병설의 진위를 떠나서 적어도 이이가 이때 내놓은 개혁은 정말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잠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는 조선 개국 이래 공신으로 책봉되어 기득권을 누려온 훈구파들과 고려말 정몽주 그리고 극제자 길제의 학풍을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오며 김종직 조광조에 걸쳐 정치적으로 등용되었던 살인파들 간의 정쟁의 역사였습니다. 단 현실적인 정치보다는 철저한 성리학의 정신을 강조했던 살인파들은 그 과정에서 국왕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국왕들이 훈구파들과 함께 살인파들을 숙청한 사화가 4차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사라진 건 훈구파였고 다시금 조선을 장악한 건 살인파였습니다. 사화를 통해 숙청당한 건 살인파인데 왜 훈구파가 사라졌을까요? 훈구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신으로 책봉된 대신들로 공신으로 책봉되지 않으면 훈구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살인파의 경우 조선 전기부터 공격적으로 조정에 진출하기보다는 영남지방에서 성리학의 학계를 이어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더군다나 학연을 중요시 여겼던 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정치적으로 숙청당한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정계에 진출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살인파들의 권력 기반은 정치 권력이라기보다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터전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훈구파들도 결국은 같이 성리학을 숭상하는 사대부들이었기에 이들도 살인파들의 커뮤니티에 동화되며 훈구파가 자연스레 살인파로 넘어갔던 거죠.
그렇다면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성리학계를 이어오던 살인파가 있고 비영남지방 출신의 사대부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영남지방 출신의 성리학자들은 영남학파인 것에 대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 비영남지방 성리학자들에 대해 다소 배타적이었습니다. 비영남지방 성리학자들은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 출신들로 모여들었고 따라서 비영남지방 성리학자들을 계파적으로 기호학파라고 부릅니다. 영남학파 출신들은 자신들의 안양, 백이정, 이재현, 이색,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집, 김경필, 조광조 그리고 이현적과 태계 이황으로 다시 시작하는 정통 성리학 계보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정신을 더 원론적으로 파고들고 다소 보수적인 이념을 갖고 있었죠. 반면 기호학파의 경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성리학을 이해하며 현실적인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두었죠. 그렇다면 기호학파의 경우 이황과 이 중 누구를 더 따랐을까요? 당연히 이이겠죠. 14대왕 선조 제위 초중기 정치계의 최대의 화두는 척신 정치의 잔재였습니다. 척신 정치란 외척, 그 국왕의 외가나 처가가 강한 권력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선조의 선대왕이었던 13대왕 명종 때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이었던 윤원왕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윤원왕이 죽자 다시는 외척에서 윤원영 같은 간신이 나오지 않도록 척신 정치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때 입장이 애매해진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심의겸이라고 심의겸은 13대왕 명종의 처남이었습니다. 심의겸은 퇴계 이황 밑에서도 수학한 제자였으나 심의겸이 영남지방 출신이 아니고 또 척신이라는 이유로 영남학파에서는 심의겸을 같은 살인파로 엮어주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심의겸도 이런 영남 출신들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1572년 선조가 김효원을 이조 정랑직에 임명했습니다. 김효원은 이황의 제자로 전형적인 영남 출신의 정통 살인파였고 이조 정랑은 실무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벼슬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기에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되면 김효원은 영남학파 출신들로 인사권을 발동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심의겸이 김효원의 이조 정랑 임명을 두고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3년 후에 김효원이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조 정랑 후임자를 두고 심의겸의 동생이 추천이 되자 이번에는 김효원이 반대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는 대결 구도가 되었고 영남학파 출신들의 텃세에 불만이 많던 기호학파들은 전부 심의겸을 지지했죠. 경복궁 기준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서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호학파들을 서인, 김효원을 지지하는 영남학파들을 동인이라고 불렀죠. 서인과 동인, 이게 바로 조선시대 붕당의 시작입니다. 동인의 경우 퇴계 이황을 사상적 스승으로 모시면서 성리학계의 정통임을 자부했고 서인의 경우 몇 세대 전 이현적의 주리론에 반박했던 주기론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경덕의 주기론을 학문적 토대로 삼으며 선조의 총애를 듬뿍 받던 율곡이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정작 율곡이이는 붕당 정치가 옳지 못하다며 비판하긴 했지만 말이죠. 선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이이는 49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이의 개혁안들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가 주장했던 거의 모든 개혁들은 결국 조선 후기에 다 실현은 된답니다. 이이의 죽음으로 서인들은 끈이 떨어졌고 이이 사후 선조가 영남학파 동인들을 더 챙겨주면서 조선 붕당의 시작은 동인이 우세한 형태로 시작했죠. 이렇게 선조 때에 이르러 이제 성리학의 계보는 학연적으로 지연적으로 그리고 붕당이라는 개념하에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이황의 학파와 이이의 학파로 나뉘어 전개된답니다. 우선 고려 말 성리학이 유입되고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간 성리학 계보가 내려오던 영남지방의 사대부들은 그들이 영남지방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을 영남학파라고 부르며 영남학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정통임을 자부했죠. 반면 비영남지방 사대부들은 경기도와 충청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비영남지방 계파를 기호학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영남학파는 성리학 계보를 숭상하며 퇴계 이황의 이론을 계승하였고 기호학파는 영남학파의 주리론에 반대하던 서경덕의 주기론을 학문적 토대로 삼고 같은 주기론자였던 율곡 이이를 따랐죠. 이렇게 영남학파 대 기호학파, 주리론 대 주기론에 따라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으로 갈리게 되었죠. 이때 스스로를 정통임을 자부했던 동인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다른 한 명의 사상을 더 계승하였습니다. 바로 남명조식이었습니다. 남명조식은 퇴계 이황과는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퇴계 이황과 같은 세대의 성리학자로 경남 합천 출신이었습니다. 역시 영남학파죠. 다만 남명조식은 특정 누군가로부터 학문을 배우지는 않은 계보를 중요시 여기는 영남학파에서 특정 계보에 속하지 않은 성리학자였습니다. 단순히 계보만 없는 게 아니라 성리학에서만큼은 원리 원칙을 고수했던 영남학파였지만 남명조식의 경우 성리학을 뛰어넘어
유학의 다른 분과 학문, 심지어 불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자파까지 모든 사상의 영역을 아우르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죠. 성리학의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에서 타 분과 학문이나 타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금지되어 있다시피 한데 남명조식은 영남학파이면서 다소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했죠. 그렇다고 영남학파의 사림들이나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나 남명조식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했는데요. 남명조식은 비록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제하에 묻혀 살던 선비였지만 성격이나 언사가 꽤나 과격한 편이었습니다. 13대왕 명종 시절 문정왕후와 수렴청정을 하던 당시 문정왕후를 조롱하고 까내리는 상소문을 명종에게 올리기도 하고 정치판에 대해서 필터링 없는 상남자식 표현을 서스럼 없이 하며 오히려 사화로 지친 영남학파 서대부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영남학파이고 훗날 동인이란 붕당이 둘 모두의 사상을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의 캐릭터는 완전히 상반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명조식의 제자들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았으며 영남학파 출신들이 다같이 동인이란 붕당을 이루었지만 알게 모르게 동인 내에서 남명조식파냐 퇴계 이황파냐 이런 견제구도가 존재했습니다. 임진왜란 직전 서인의 정철이란 신하가 제대로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1591년 정철은 14대왕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건의합니다. 왕세자 책봉을 건저한다고 표현하는데 정철이 눈치 없이 건조를 요청한 이 문제로 선조가 노발대발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광해군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던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할 생각이었거든요. 다만 아직 신성군이 어려서 신성군이 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세자 책봉을 미뤄왔던 겁니다. 선조의 사랑을 받던 인빈 김씨가 정철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고 모함까지 하자 선조는 정철을 석탈관직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정철과 더불어 서인의 대표 간부들이 대거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인 쪽에서는 정철이 알아서 실언을 해주었으니 이 기회에 정철을 끝장내버리고 서인 대신들도 조정에서 싸그리 내쫓아버리자는 강경파와 과한 정치보복은 삼가고 어차피 정철은 유배를 갔으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는 온건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정철에 대한 처분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건 비단 의견 차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강경파였고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온건파였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노박구 상남자 조식과 온화한 대학자 이황의 이미지와도 상응하죠. 강경파의 대표로는 이산해가 있었습니다. 이산해는 남명조식과 퇴계 이황 둘 모두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남명조식 쪽에 가까웠죠. 온건파의 대표로는 그 유명한 유성룡이 있죠.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직계 제자였으며 그 많은 퇴계 제자들 중에서도 퇴계 이황이 가장 명민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유성룡이었죠. 결국 정철에 대한 처분권을 두고 이산해 중심의 남명조식파와 유성룡 중심의 퇴계 이황파는 각각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이미 조식과 이황 생전 알게 모르게 존재했던 대립구도와 또 그 제자들 사이에서의 경쟁구도가 이때 불거지며 동인은 결국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 거죠. 정치적으로 북인을 이끌던 대표는 이산해였지만 제야에서 학문적으로 북인을 이끌던 남명학파의 대표는 정인홍이었습니다. 정인홍은 남명조식과 같은 고향으로 어릴 적 남명조식 밑에서 수학한 직계 제자였죠. 오히려 학문적으로는 남명조식의 학문을 정통으로 이은 사람은 정인홍이었습니다. 스승 조식을 너무나도 존경한 정인홍은 스승처럼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채 제야의 선배로 남았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장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정인홍은 남명조식의 직계 제자이며 남명조식의 계보를 이었다는 상징성 덕에 북인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유성룡이 정치적 압박을 받고 본인도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낙향하면서 유성룡이 이끌던 남인의 세력이 주춤하였는데 그때 북인 정권의 위세가 강해졌습니다. 1599년 선조는 홍여순을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에 임명했습니다. 홍여순도 북인 소속의 대신이었는데 당대의 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판이 워낙 개판이었습니다. 홍여순 역시 남명조식의 제자였는데 홍여순이 워낙 평판이 개판이다 보니 북인 내에서도 홍여순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홍여순은 늙은 선조에게 워낙 사탕 발린 말을 많이 해대며 선조의 환심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홍여순을 대사원에 임명해 주었는데 같은 북인 내에서 유영경, 남이곡, 김신국 등이 홍여순의 대사원 임명에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명조식의 수제자이자 직계제자였던 정인홍 그리고 정치적으로 북인의 당수였던 이산해가
홍여순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홍여순 대사원 임명권을 두고 북인 내에선 정희농파와 유영경파로도 나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희농파를 대북, 유영경파를 소북이라고 불렀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북과 소북의 대립은 단순 의견 차이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1606년 선조는 새로 장가르는 인목왕후 사이에서 영창대군이라는 원자를 낳습니다. 그간 선조는 후궁들 소생의 아들들만 있었을 뿐 왕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터지자 가뜩이나 적자도 없겠다. 서자들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난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덜커덕 선조는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러면 광해군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지겠죠. 일단 선조는 당장에 광해군을 세자에서 폐위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교체할 생각이었으나 아직 영창대군의 갓난애기라 세자 교체에 대한 명분이 없었죠. 소북을 이끌던 유영경은 역시나 선조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선조의 뜻에 따라 나중에 가서 영창대군이 다 컸을 때 세자 교체를 성공리에 해내면 세상은 소북의 세상이 될 것을 알고 유영경은 조정내 영창대군 지지파를 규합했습니다. 이에 정희농, 이산해, 홍여순 그리고 정희농의 제자였던 이이첨 등이 나서서 어디 감히 세자를 교체하려고 하냐며 광해군을 지지하였죠. 심지어 정희농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인경에게 죄를 물으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상소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경이 세자를 해치려는 정성이 이미 폭로된 것을 알고 시기가 날로 극심하니 자신을 위한 모략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의 부자를 해치는 자도 영경이고 전하의 종사를 마치는 자도 영경이며 전하의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자도 또한 영경입니다. 유영경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전하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그치고 국가를 멋대로 하려는 계획이 아닙니까? 하지만 선조 본인도 세자 교체를 원했기에 선조는 정희농을 욕하며 유영경을 감싸 안아주었죠. 이에 소북파 대신들은 정희농, 이이첨 등을 탄핵시켜버렸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선조가 1608년 급작스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영창대군의 나이 2살이었기에 세자로 책봉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세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세자였던 광해군이 조선의 15대 왕으로 즉위하였죠. 광해군은 곧바로 정희농, 이이첨 등의 대북파를 불러들였고 소북파를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유영경은 자결 명령이 떨어지고 심지어 부관 참시까지 당했죠. 이렇게 소북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소북파 대신들은 남인으로 흡수되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서인으로 흡수되었죠. 하지만 광해군 시절 서인과 남인들도 길을 못 펴는 작은 야당에 불과했고 광해군 재위기에는 대북파의 독주였습니다. 정희농이 뒤를 이어 북인을 이끌던 사냥개 이이첨도 미친 개로 유명하죠. 그런 광해군과 대북파였지만 끝내 서인들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은 폐위되고 대북파는 몰락하였습니다. 이번엔 서인이 대북파를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고 대북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북인은 역사 속 붕당으로 없어지고 서인과 남인만이 남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다시 이이의 정신을 계승한 기호학파와 이황의 정신을 계승한 영남학파의 대립구도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인도 남명파와 퇴계파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쥐게 된 서인은 내부적으로 안 나뉘었을까요? 왜 안 나뉘었겠습니까? 서인의 분열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